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기반 행정팀의 정명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2차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공지사항도 있고, 그리고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한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도 담당자분들한테 안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행안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 시스템 실태점검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에 정보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실태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와에 관련돼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식도 조사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는 되실 거고요.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인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개선 방안도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설문이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데이터 분야 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설문조사에 응하셔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을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공지사항을 마치고요. 두 번째,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의 앞에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희가 이미 7월 초에 실태점검 대상 모든 기관의 행안부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이 관련된 파일 1, 2, 3, 4 파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시스템에 공지사항에 마찬가지로 이 4개 파일을 모두 등록을 해 놓았는데 혹시라도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책자에 실어 놓았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5번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에 대한 사용 방법, 실적 등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실태점검 및 평가 편람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향후 일정 등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구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셨던 평가 편람 또는 게시되었던 평가 편람이 보면 부침 7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부침 8에서 부침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도 저희가 설명이 끝난 다음 주에 게시를 하겠지만, 부침 8이 뭐냐면은 책자에 나와 있는 7번 분석지표 인정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된 건 아닙니다. 변경이 된 건 아닌데 전체 109점 만점 중에서 거의 50%까지는 안 되지만 50%에 가까운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3분 분야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관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 조금 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지만 그것을 더욱더 상세화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침 8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 파워포인트 앞에 지금 빔으로 쏘고 있는 파일을 보셔도 되고요. 책자를 만약에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 순서는 102페이지, 책자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일단 실적 등록은 9월 4일 10시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9월 4일 한 오후부터 접속을 해보시면 실적 등록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전용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구축업체인 아이와즈의 황진성 차장님이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와즈 황진성 차장입니다. 실태 점검 실제 파일 제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로그인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목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래서 목록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우측의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개방 현황 실태조합 밑에 기간 시스템 연계하고 데이터 기반 실태 점검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요길로 클릭하시면은 저희 시스템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저희 이제 시스템의 메인 화면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 이제 저희 메인 화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여기 클릭하시면 이동할 수 있는데 공지사항에는 뭐 이렇게 향후 일정이라든지 뭐 주요 공지사항, 뭐 추가로 안내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업무를 진행할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 부분입니다. Q&A는 이제 시스템 이용이나 이제 제출 같은 걸 하시다가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등록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을 등록하실 때 비밀글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들은 비밀글로 등록하셔가지고 질문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할 때는 뭐 첨부 파일이나 이런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 있고요. 그리고 답변이 등록되면은 이와 같이 하단에 이렇게 답변이 같이 표출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결과 조회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실태 점검을 받으셨던 기관의 경우에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 선택 창이 이제 뜰 거고, 연도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작년에 이제 최종 결과,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1차 때 점수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한 내역이라든지 이의 신청이 인용됐는지 기각됐는지 최종적으로 몇 점을 받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 한번 참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제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실제 부분인데, 이제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저렇게 동그랗게 표들이 있는데, 저 차트들은 현재 기관에서 몇 개를 제출해야 되는지, 얼마나 제출했는지 현황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대략적 현황을 파악하시면 되고, 우측에 실적 자료 제출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은 넘어갑니다. 양식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이제 양식 다운로드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기관 특성상 뭐 제출할 자료가 없다든지 안 하는 거다 이러면은 저희 보시면은 끝에 제출 안 함이라고 체크박스 있습니다. 제출 안 함을 클릭하시면은 첨부 파일 없이도 그냥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는 대부분의 이제 지표가 PDF로 해서 하나인데, 일부 지표들은 여러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이제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1차 점검 결과 발표입니다. 제출이 마감이 되면은 1차 결과 발표를 하는데, 기간은 대략 10월 말쯤으로 예정돼 있고, 우측의 면에서 평가 결과 조회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회 화면이 뜨고, 여기서 1차 결과 발표 때는 제출한 파일 1차 점수 얼마 받았는지,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인정 실적이 얼마나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까지 확인하시고 이의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하기 전에 이제 한번 1차 점검 결과를 보고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이제 기간이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결과 조회 화면에 이의 신청 버튼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된 메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안 받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는 지표들은 저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제 버튼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와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의 신청 내용과 그 증빙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제출 완료되면은 여기서 버튼 한번 다시 누르시면은 이의 신청 어떻게 등록했는지 그 등록된 내용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뭐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이제 최종 결과 발표는 이제 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기간이 확정되면은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저기 결과 조회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마찬가지 화면에서 최종 결과 그 점수가 표출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라인은 그 이의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인용이 된지 기각이 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최종 점수랑 등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상단에 저 버튼은 이제 엑셀 다운로드해서 요 표 형태로 그 최종 결과까지 포함해서 엑셀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엑셀 다운로드에 그 제출 자료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시스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제 제일 끝에 같이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설명회 대비 변경사항, 그리고 실태점검단 워크샵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책자는 11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실태점검 개요입니다. 개요 부분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 특별히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편람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실적 제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9월 30일까지 실적을 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날이 토요일이고 또 추석 연휴에 시작되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10월 2일은 월요일이긴 하나 저희가 변경하기 전에 고민했던 지점은 10월 2일이 10월 3일 공휴일에 따른 샌드위치 데이였고,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받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여서 일단은 실적 제출 기간 자체는 10월 4일까지로 4일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은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은 저희가 24시까지 좀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걸릴까 24시까지로 하였는데 18시 이후로 따로 딱히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없고 대기 인원만 많아지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시까지로 시간은 18시까지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4일 18시 이후에는 시스템이 아예 로그인이 들어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실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진다던가 어쨌거나 실적을 등록, 삭제,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한번 내신 실적은 실적 마감 이후에는 이의 신청이든 어떤 그 프로세스든 간에 또 다른 실적을 내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적 제출 기간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고 해서 실적 자체가 10월 4일까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적 자체는 9월 30일까지의 창출된 실적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지표별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1-1 부기간장 이상 주제 토론회 점검회의 등에 대한 실적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설명회를 가질 때 물론 이제 편람이 그 전에 나왔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작년까지는 이 지표가 부기간장 이상이 주재하는 토론회나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였느냐를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타 지표와 통합이 되면서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실적을 인정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 작년 11월 달 이후에 부기관장 이상 회의를 데이터 기반 행정 회의를 했던 기관들은 실적을 날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타당한 이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태 점검 평가 필람을 배포한 날이 행안부에서 배포한 날이 5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이전에는 민간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도 부기관장 이상 주재 점검 회의나 토론회를 하셨다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평가 필람이 나오고 난 이후인 5월 2일 이후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지만 실적 인정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실적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불인정 사례에 그 문의 중에 하나가 서면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서면은 불인정합니다. 근데 계속 문의가 와서 저희가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서면 회의 자료는 제출하셔도 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1-2 데이터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예산 집행 실적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회 때는 구두로 많이 드렸는데 명문화가 되지 않다 보니 들으셨던 분도 또는 설명에 안 오셨던 분들은 내용을 몰라서 계속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직원들의 데이터 관련 교육을 했다는 이런 비용은 인정을 하는데 굳이 제한 두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 간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협의를 위한 출장비, 뭐 업무 추진비, 우편비, 소위 말하는 경상비성 성격,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상비성 성격은 집행 실적을 제출하셔도 실적으로 불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참고하셔서 실적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1-3번. 데이터 기반 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설명회 때도 또 문의를 질의응답을 받을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부서, 직원 말고 부서 직제 내용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야지만이 인정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기관에서 저희한테는 그런 항의를 안 하셨는데 행안부를 통해 항의가 들어간 게 어떻게 팀 이름이나 과 이름을 데이터 기반 행정과로 바꾸란 말이냐.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제라고 하는데 직제를 팀 이름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제라 함은 그 팀 또는 그 과의 업무 분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보통 규칙에 있을 수도 있고 규정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관련 규정이나 규칙에 해당 과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추진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직제 규정이나 규칙에 빅데이터 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뭐 1, 2, 3, 4 내지는 가나다라 나온다면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 행정 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부서 이름에 있단 말이 아닙니다. 뭐 비근한 예로 행정안전부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가 없습니다. 근데 행안부도 없는 것을 일반 기관들한테 요청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직제에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직제를 개편할 수 있는 게 아예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4월, 11월 두 번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평가 필람은 5월에 나왔는데 이미 4월은 놓쳐버렸고 실적은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11월에 개최하니 그걸 올릴 수도 없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이거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 내용은 들어보니 충분히 그 기관에서 항의를 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예시를 든 바와 같이 실적 등록 기간 내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규정상 내부 규정상 그런 게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고 동시에 직제를 개편한 담당 부서에 보내셨던 내부
결제 문서라든지 협조전 문서를 첨부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원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 원은 경영기획실 내에 기획조정팀이 원내 규정과 직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팀에서 직제를 개편하고 싶다면 저희가 개편하고 싶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규칙은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어쨌건 그 모든 취합과 승인을 받는 행위는 기획조정팀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팀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기획조정팀에 협조전으로 보였던 내용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동시에 그 문서만 있는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과 11월 이런 식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규정상 내부 규정상 할 수 없는 기간들은 그것까지 포함해 달라는 거죠. 할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정기이사회는 그 2달에 한 번씩 열리고요. 내부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열립니다. 그때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기관의 내부 규정상 직제는 무조건 1년에 딱 2번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지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래서 도저히 그 시기에 이걸 할 수 없었다는 게 증빙이 되면 관련 부서에 그런 계획을 보낸 것만으로도 2가지 문서를 보고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및 임명요건 준수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바뀌었다기보다는 옵션이 2가지가 추가된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3가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구를 보시면 하기 3개 사항 중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가능 이라고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즉 1, 2, 3번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의미인데 또 일부 기관에서는 연락이 오셔서 3가지를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저희는 한 번도 3가지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3가지 중에서 기관 특성에 맞게끔 해주시면 3가지 중에 하나면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은 아예 그 담당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정보화 기획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그 정보화 기획관으로 임명되신 분의 인사발령지를 같이 내주시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시행되면서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들한테 기관별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그리고 실무부서장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3명의 성명, 직급, 소속 등이 다 포함된 자료를 행안부로부터 공문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무부처와 광역지자체가 받아서 보내긴 했지만 그랬는데 2022년부터는 행안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매년 이렇게 지정될 때마다 또는 변경될 때마다 행안부한테 보내는 거는 여러모로 행정적 낭비나 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 내부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행안부는 별도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안부에 꼭 보내겠다 하시는 기관들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보낸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라 만약에 행안부에 꼭 보내게겠다. 내지는 행안부에 보낸 게 있다라고 하는 기관들은 행안부에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변경 통보했던 내용과 동시에 그분의 인사 발령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서 실적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편하신 것을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동활용 영역입니다. 공동활용 영역 중에서 지정 등록 데이터와 자율 등록 데이터는 일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지정
등록 및 자율 등록 데이터의 등록 이행률. 처음에 저희가 1차 때 편람을 내보낼 때는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한 수치를 점검하겠다 정도만 나갔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리과에서 일정을 좀 구체화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구장 표시처럼 데이터의 업로드는 8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제 그 완료된 데이터를 행안부 또는 우리원의 공공데이터 인프레팀에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보완 요청을 해드릴 수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8월 31일까지 등록된 데이터에 한해서만 그 이후에서 실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이 마감이니 내지는 10월 4일이 마감이니 10월 4일 또는 10월 3일에 등록하자 하면은 실적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네, 8월 31일까지 등록 완료해 주십시오. 네, 참고사항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업로드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을 좀 사유를 써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네,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 가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8월 31일까지 업로드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1차 설명회 때 편람을 나갔을 때는 그 전에 작년도까지는 메타데이터의 점수를 어떻게 하였냐면 매 분기별로 현행화율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분기의 현행화율을 평균하여서 90% 이상이면 몇 점, 80% 이상이면 몇 점 이래서 점수를 매겼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떤 시스템 기능 패치 등의 문제로 해서 올해에 한해서는 전년도 12월 그리고 당해년도 올해 9월에 3월에 현행화율은 체크하지 않겠다. 다만 올해 2003년 6월 및 9월에 각각 현행화율을 평균하여 점수를 드리겠다라고 하였는데 다시 이제 그 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올해는 다시 변경이 되어서 9월 30일 기준의 현행화율을 가지고 점수를 드릴 겁니다. 9월 30일 기준의 현행화율이 90%냐 80%냐 70%냐를 가지고 점수가 부여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의 인정 기준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23년 6월 이후에는 최소 한 번 이상은 전체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도록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분들은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3의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율을 10월 초에 측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3-1-1의 데이터 분석 활용 과제 발굴률, 3-1-2의 분석 이행률 동일한 내용인데 아마 1차 때 설명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지표인지라 기관 정원수에 적용할 개수가 확정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와 동일하게 0.018을 적용하겠다. 하지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가 기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기관 정원이 전체가 몇 명이고 그리고 팀 또는 과수가 몇 개인지 기초 부서수가 몇 개인지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회신을 주신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기관이 회신을 주셨고 저희가 그중에서 최대치 그룹, 최소치 그룹을 제외하고 평균에 준하는 그룹들의 걸 모아보니 수치가 0.02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0.018에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아마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 정원수 곱하기 0.02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3-1-2에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정원수 곱하기 0.02고요. 네, 3-1-3의 다수기관 협업과제 이 내용이 조금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설명에 그러니까 편람이 5월달에 나왔고 그 전부터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처음에 나왔던 협업 기준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만 협업을 인정 불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협업에 대한 불인정은 대표적인 게 주무부처와 소속 산하기관,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관할 기초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기관,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이든 어떠한 과제든 어떠한 실적이든 협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행안부 담당자 분도 바뀌시면서 그리고 다른 쪽 의견을 좀 저희가 접수하다 보니 조금 약간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꼭 기관의 유형만을 가지고 100% 불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유형이 뭐 산하 소속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라 할지라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협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 불인정 기준의 첫 번째가 아마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책자를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협업기관 간 출연사업, 위탁사업 등 기존 협약 협약 형태로 추진된 사업은 협업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기부가 저희 원의 주무부처고 저희가 과기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면 과기부가 연초에 우리 원에 해야 될 사업을 협약을 맺습니다. 뭐 AI 데이터 구축하고 뭐 클라우드하고 뭐 디지털 포용하고 다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돈도 당연히 출연을 하죠. 이렇게 사전에 1년 연초에 협약을 맺고 출연금을 내온 사업들, 내지는 위탁을 한 사업들은 협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초에 출연이나 위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한 공모로 추진한 과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한테 이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 기초지자체, 대구시가 대구시 소속 기초지자체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공모로 선정된 과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처럼 부처든 지자체든 뭐 기관이든 구분하지 않고 제한 공모가 아니게 갈 경우에는 협업으로 인정하지만 거기다는 공모는 인정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나 자기 소속에 국한된 데에서 제한 공모를 할 경우는 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협업 기관 중에서 일부 기관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일부 기관만 분석에 참여할 경우에는 협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협업을 하려면 협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데이터를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공통적으로 분석에 참여하고 만약에 분석 능력이 도저히 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외주를 주실 수 있겠죠. 그것이 전문가 활용으로 주실 수도 있거나 또는 뭐 위탁 사업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양쪽에 뭐 양쪽 다 위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분석에 대해서도 양쪽 다 예산이 좀 투여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협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위탁이나 용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석 데이터의 활용 결과 또는 활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협업이 돼서도 협업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분석만이 끝이 아니라 활용 결과 내지는 활용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만약에 활용 계획 결과까지 제출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활용 계획만 제출하셔도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다만 활용 계획을 대본 분석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한 2줄 정도 넣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향후 업무의 활용 계획
향후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제고의 기여 예정,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뭐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추측, 그냥 단순하게 활용 방안 정도는 활용 계획이 아니고요. 별도로 그 결과에 따른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활용 계획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4번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과 3-2-2, 즉 그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우수 사례 20점짜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변경이 됐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2-1의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실적의 경우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는 최대 8개를 내실 수 있고요.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 최대 4개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는 2022년 실태점검 기제출 과제는 모두 실적으로 불인정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 그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도 있어서 구체화를 다시 한번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를 별도로 받았고요. 그리고 정책 활용 우수 사례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거의 80-90%의 기관이 동일한 실적을 제출하시긴 하였지만 어쨌건 구분해서 제출하신 기관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는 정책 활용이 되지 않아서도 데이터 발굴과 분석에 대한 사례만 가지고도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두 지표가 통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정책 활용 우수 사례로 제출하신 과제를 내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정책 활용이 되려면 데이터 분석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서도 인정받았고 정책 활용에서도 인정받았던 과제이기 때문에 2번 내실 수는 없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 활용 우수 사례에 제출하셨던 과제는, 그래서 실적으로 인정받았던 과제는 설령 그것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보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내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내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작년에는 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에 제출한 과제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 활용은 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분석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봤다 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에, 그런 경우에는 올해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정책 활용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2-2의 우수 사례의 정성적 지표, 저희가 이게 12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질의가 좀 많이 나오고 실태점검단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고민이 좀 깊으셨습니다. 행안부도 고민이 깊었고 이게 이제 좀 더 많은 과제를 많은 분야에서 쓰는 게 되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우신 기관이 있다는 것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뭐 이제 기초지자체라든지 특정 업무에 중점되어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나 업무가 아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깊었고, 그래서 연도만 다르고 동일한 주제를 분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분명히 기간에 따라서는 매년 연도별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하고 분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양 관련 기관이 2021년에 동해안 수위 분석 당연히 하셔야겠죠. 2020년에도 하셔야 되고, 2023년도에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실태점검의 취지상 매년 동일한 과제만 낼 경우에는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올해 옵션이 어떻게 되었냐면 3년 연속 동일한 주제를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3년 연속 동일한 주제를 내실 경우에는 실태점검에서 평가한 최종 점수에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점수가 적용 및 발표가 됩니다. 즉 12점이 만점이고 12점, 10점, 8점, 6점 이렇게 2점 척도로 저희가 점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만약에 3년 연속 동일한 주제로 내셨을 경우에는 만약에 12점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단계를 내려서 10점으로 발표를 하고 10점으로 적용을 합니다. 10점이면 당연히 8점이 되겠죠. 그런데 올해 첫해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2년 연속 동일 주제를 내신 기관들한테는 별도의 제약 없이 있는 글의 점수 그대로 드리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데이터 활용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첫 해부터 이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저희가 직원들의 몇 프로, 뭐 관리자의 몇 프로 교육을 들으시라라고 했더니 기관들에서 우리는 본부 외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정원의 몇 프로라고 하다 보니까 우린 본부 외 본청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30%씩 듣냐 뭐 해서 저희가 첫 해부터 교육도 그렇고 발굴 분석도 그렇고 그 정원의 기준은 본사, 본청, 본원, 본부 등 어쨌거나 본부의 기준으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실적도 본부, 본청, 본사, 본원 직원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 직원이 들어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는 본사, 본청, 본원 외 직원들한테도 이 교육을 듣게 하고 싶은데 교육 많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실적도 가져오고 싶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자 만약에 본사, 본청, 본부 외 직원의 교육을 실적을 넣고 싶으시다면 분모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000명이 정원인 기관이 이 기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부에 600명이 근무를 하고 본부 외에 400명이 근무를 했을 때 본부 직원들의 실적으로만 채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0명 중에 500명이 일반 직원이다. 그러면 500명의 50%는 250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부에도 포함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1000명으로 늘어나고 1000명 중에서 만약에 800명이 일반 직원이다. 그러면 분모는 800이 되고요. 800의 50%인 400명이 들으시면 이 지표는 얻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본부 외 사람, 본청 외 사람 들으시게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분모도 늘어난다. 기준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만약에 분모를 본부나 본청 직원으로만 제한할 경우에는 거기 교육을 들은 실적도 그 외의 직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이제 시스템 지표에 대한 변경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시스템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등록 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타 시스템에서 급하게 좀 실적을 받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실적을 등록을 했는데 시스템에서 누락됐다는 항의가 많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스템이 하니까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무조건 동일 분야일 경우에는 순서대로만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분야다. 그러면 1번 분야는 1-1 지표부터 등록을 해야지만이 1-5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몰라도 작년에는 나는 다 올렸는데 시스템에서 안 받아줬습니다라는 항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체화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 순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분야 등록을 하신 다음은 1-4번부터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1-2번부터 등록을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신 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3-1-1도 그렇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3-1-2, 3-1-3까지 다 동일합니다. 첫 1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첫 해 2021년도에 실적을 등록을 받으니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취합하다 보니 그리고 또는 내일이 아니다 보니 그러실 수는 있는데 한개 과제를 내시는데 부침에 밑에 폴더에 해가지고 20-30개 파일을 순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보내주시고 그 파일에 거의 절반 가까이 보안이 걸려서 출력도 열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도 우리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평가단 위원님들도 외부에서 접속해서 하는데
보통 1인당 뭐 7, 80개 기관의 지표를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안 열리고 대부분이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고 계속 알집만 어떤 분 한 20번 열었었다고 하셨더라고요. 하나 보는데. 그러다 보니 효율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는 모든 지표는 한 개의 PDF 파일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관 담당자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셨을 테였고, 옛날에 그냥 뭐 다른 부서에서 보내주는 메일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대로 올리시면 됐는데 담당자분들은 불편하셨을 때고, 반대로 저희 원이나 클리드나 또는 실태점검 위원님들은 상당히 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관 담당자님들이 좀 불편함을 올해 좀 해소하고자, 그렇다고 전과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3-1-1 같은 경우는 저희 원 같은 경우는 14개의 과제를 내야지 만점을 받는데 14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과제별로 하나씩 PDF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적 추가 버튼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제 발굴한 게 10개를 내야지 만점이다. 그러면 개요 파일 1개와 10개의 실적 추가 버튼을 눌러서 개요 파일 1개에 실적 10개 PDF 파일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른 파일은 안 되고요. PDF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분석 이행률, 이건 개요 파일이 없으니까 과제별로 별도로 올리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수기관 협업도 마찬가지로 개요 파일은 없으니 실적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올리실 수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랑 광역은 최대 10개만 내실 수 있고요.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은 8개까지만 내실 수 있어서 저희가 아예 제한을 걸어둘 거면 8개가 꽉 찼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실적 추가 버튼이 없어질 거고, 광역이나 중앙은 10개까지 등록을 하면 그 이상은 추가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네, 뭐 3-1의 우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리해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중앙부처와 광역은 8개, 그리고 기초와 공공은 4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실적 추가 버튼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4-2.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4-2만 분리해서 등록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4-2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관리자, 담당자 전문 교육을 모두 통합해서 한 개의 파일만 올리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담당자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뭐 어차피 구분되어 있는 지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올해는 구분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낸다 그러면 기관의 정원이라든지 제외했던 정원 등 기타 등등등의 모든 교육 계획, 교육 결과 보고 등등에 관련된 문서는 개요 파일로 한 개를 내시고, 자, 그러면 직원 교육 실적은 엑셀도 좋고요. 뭐 LMS에서 긁어오신 분은 그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형태든 제약 없이 올리실 수 있는데, 다만 한 개의 파일만 올릴 수 있으니까 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압축을 해서라도 하나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형태든, 그럼 저희는 가급적이면 엑셀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내시는 분들 편하고 저희도 확인할 때 편한데, 도저히 우리는 뭐 LMS에서 엑셀은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기관의 형평에 맞게끔 올리시되, 엑셀도 올리고 PDF도 올리고 뭐 화면 캡처도 올리고 이렇게는 안 되고, 파일은 한 개만 올라가니까 압축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전문 교육은 올해 저희가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명이 받아야지만 점수를 받는데, 저도 뭐 오프라인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오프라인 교육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종이 형태로 수료증을 주거나 아니면 뭐 혹시나 갖고 왔다 분실할 수 있으니 이메일로 수료증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2명밖에 되지 않으니, 뭐 그렇다고 20명, 30명 내실 필요 없으니까 2명밖에 되지 않으니 그 2명에 대한 수료증을 스캔해서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직원, 담당자 교육의 3개 구분해서 올리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시스템을 구현을 하다 보니 그 전년도, 즉 2021년도에 제출했던, 기관에서 제출했던 실적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능이 구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당장 9월 4일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기관 제출한 실적은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담당자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어떤 걸 냈었지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태점검 최종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종 결과는 기관 담당자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 담당자분들이 내부 보고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 열람도 가능하고 뭐 PDF가 될지 엑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와 평가 의견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내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구현할 예정인데, 이 기능은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도 2월 달쯤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일정이랑 유의사항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태점검 실적은 10월 4일 18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업무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향후 계획이라는 게 언제든지 좀 일정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실태점검 같은 경우는 464개 기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지라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랑 이 결과는 저희가 지금 목표는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의 신청을 받을 거고, 이의 신청은 약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정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의 제기한 것을 실태점검단에서 검토하고 정성평가까지 모두 마치면은 아마도 12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최종 결과는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랬고 저희가 실적을 뭐 9월 30일 또는 10월 31일 날 접수받은과 동시에 다음 말부터 몇 번을 말씀드려도 1차 결과 언제 공개하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일정대로 갑니다라고 해도 빨리 해달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보고해야 된다 막 말씀하시고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별도로 점수를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평가에 관련된 업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 보고해야 된다. 11월이라고 말씀하세요라고 해도 다음 주에 또 전화합니다. 언제 발표되죠? 저희가 그 전화를 받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 거의 대부분의 그 일정과 관련된 안내는 실태점검 전용 시스템이랑 그리고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결과도 발표하기 직전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신다고 일정이 당겨지는 건 아니니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실태점검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결과가 끝나면 이제 똑같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전화가 옵니다. 2차 결과는 언제 발표하냐. 우리 것만 따로 좀 알려다오. 국장님이 궁금해하신다. 팀장님이 궁금해하신다. 궁금해하신 건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절대로 저희가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일정과 관련된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당부 말씀드릴 게 뭐냐면 1차 결과를 공개하면은 몇몇 기관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총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점수가 58점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부처든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다 109점 만점이고요. 80점 이상이면 우수 이렇게 되는데 60점 이상이면 보통 미만이면 미흡인데 1차 결과는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공동활용 쪽에 문의를 해보니 아마 저희 1차 결과 발표하는 시점쯤에도 2번 공동활용 영역 점수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2번 공동활용 영역 부분에 점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발표하는 최대치 점수 아마 80점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점을 받아도 80점이죠. 근데 단 1점이라도 내지는 한 20 몇 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미흡이란 말이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수 보통 미흡에 대한 결과는 2차 정성평가가 모두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데 마치 1차 발표된 점수가 우수 보통 미흡의 기준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막 항의를 하시는 기관도 상당히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결과 공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1차 결과 공개는 대략 80점 정도의 점수만 오픈할 거고 그것 또한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공동활용 영역의 2번 분야를 저희가 오늘 담당자한테 확인한 게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였지 그때 가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1번 분야, 3번 분야, 4번 분야에 대한 점수는 100% 공개가 되지만 2번 분야는 행안부와도 좀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저희는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같이 오픈을 해드릴 텐데 안 그럴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찌됐건 그 점수가 최종 점수도 아닐 뿐더러 최종 등급에 적용을 받는 점수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차 설명회 대비 변경사항 그리고 실태점검단 그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침팔에 나와 있는 아니면 부침팔까지 넘어가시 힘들다면 132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네, 책자 132페이지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분야의 그 인정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표거나 기준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많이 나온 질문에서 좀 더 구체화하였다는 점, 그래서 제출하실 때 실수나 좀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분석 지표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팀 분석 파트의 임수혁 책임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니아 데이터 기반 행정팀의 임수혁 책임입니다. 네, 분석지표, 이 3번 데이터 분석지표의 인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보완 설명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지표 기준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데이터 분석 지표와 관련된 문의는 대부분 분석 이행률 및 정책 반영률 지표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였는데요. 이 분석 이행률 지표를 점검할 때 무엇이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인정 기준으로 제시된 단순 통계 분석과 그래프 시각화는 어디까지가 이제 단순 통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데이터 분석 수행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분석 수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분석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수집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떤 분석 방법을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하셨는지도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분석에 활용한 도구는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좀 이게 배워야 할 수 있는 도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엑셀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로도 도구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여기 증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의 활용 혹은 활용 계획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 위에 수행 기간 목표 데이터 방법 및 도구 활용 혹은 활용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건 일단 분석 수행 실적으로 저희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의 요건들은 반드시 이 평가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에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제 실적을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때 뭐 PDF 한 500~600페이지 파일을 하나 올려두시고
이 파일 안에 기간과 목표와 뭐 데이터 동구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제 평가자가 알아서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제출을 하신 기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차 평가에서는 다 불인정 처리를 했고, 해당 파일 내에 위의 내용들을 다 명시해서 보완이 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신청 결과 반영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기반의 분석일 경우에는 사측 연산 수준의 단순 통계는 불인정한다는 세부 기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분석 방법 및 도구로서 뭐 상관 분석이나 뭐 회귀 분석 아니면 뭐 데이터 마이닝을 쓰셨다거나 기계학습 같은 것들을 쓰셨다고 했을 때,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자들의 이견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뭐 어떤 통계 자료나 뭐 설문조사 자료 같은 통계 기반의 분석일 경우에는 사측 연산 수준의 집계성 데이터는 저희가 단순 통계로 뭐 보고 불인정한다는 좀 이게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 통계 기반 분석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뭐 설문조사나 통계집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에 집계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 같은 중심 경향성을 보려고 했다거나, 분산 표준 편차 같은 산포도, 그리고 뭐 분포나 빈도 분석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이 데이터에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 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뭐 가공을 통해서 또 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사항이 제시가 된다면 이것도 통계 기반 분석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기관의 실적의 경우에는 기관이 제출한 실적의 데이터 분석 주제가 무슨 매출 추정, 무슨 예측, 무슨 분석, 이렇게 예측이나 추정이나 분석 같은 이제 단어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이게 데이터를 썼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서술해서 풀어주신 실적들도 있었는데, 이런 그 추정, 예측, 뭐 분석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데이터 분석 과제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요건과 그리고 평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된 요건과 집계성 데이터 분석이 아닌 어떤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셨던 노력사항이 제시가 된다면 이것도 모두 분석 과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게 저희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취지에 맞게 행정 내부 서비스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이지, 그냥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 결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게 작년에 제출해 주셨던 실적 중에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5개 정도 뽑아서 내용과 불인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땡땡 부처의 A산업 매출 현황 분석의 경우에는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최근 3년간 분기별 수치 변화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셨으나, 이 시각화 결과가 단순 뭐 추이 변화의 의미나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데이터에 드러난 그 데이터 그 자체를 시각화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불인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땡땡 지자체 인구 및 세대수 현황 단위 분석의 경우에는 그 인구 데이터를 시군구 성별로 분류해서 지도에 시각화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단순 데이터를 그 지도에 뿌려준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화 교육 추진 계획 수립 시 만족도나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실적을 제출했으나, 이것들은 그 조사 결과이지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유의미한 분석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불인정했고요. 그리고 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인정된 사례들도 있었는데, 분석 목표, 수집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및 도구 등을 제시를 하셨는데 분석 수행 기간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불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목표나 데이터, 방법 및 도구, 분석 결과 등이 적절히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분석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고 정책 반영 실적은 불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요건과 그리고 취지 그리고 불인정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분석 실적 증빙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